자, 2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대소설 19세라는 작품을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성장소설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주인공 나의 의식의 성장, 그러니까 내면적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의 급작스러운 어떤 깨달음, 자, 그래서 약간 플러스의 구조가 어떤 뭐라고 될까요?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농사일을 시작했고 대관령에 가서 풍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농사를 그르치지도 않았고 또 감자 농사는 또 어느 정도 풍작을 거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농사일에 대해서 어떤 뿌듯함이라든가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어떤 보람을 느꼈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지금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나 자신의 어떤 공허함 또는 허탈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주인공 나의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용 전개의 어떤 부자연스러움도 있지만 이 소설이 청소년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상황에서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주고자 하는 계몽적 목적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자연스러운 전개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나의 어떤 깨달음, 주인공의 의식이 전환 이런 요소들을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깨달음 이후에 어떤 행동을 내가 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어서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토바이를 팔았죠. 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돈을 남아있는 통장과 함께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동안 네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를 할 것도 없이 노름이고 장난인 거지. 너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노름하고 장난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이 소설을 감상하면서 주인공 그러니까 나의 어떤 농사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자, 그만큼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열의와 열망이 강했고 그것을 성심성의껏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그 결과물도 얻었고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노름 장난이라는 말이 선생님은 선뜻 공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학업을 포기하고 지금 대관령에 농사를 지으러 간 아들에 대해서 못마땅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노름이고 장난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너는 그걸로 무얼 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뭘 크게 잃었는지는 지금 주인공도 깨달음을 얻었죠. 자, 그래서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그건 앞으로 네가 하기 나름인 게지. 라고 해서 그러한 어떤 너의 체험과 경험이 허튼 어떤 세월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학업의 중요성, 자, 그리고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의 어떤 결정적 시기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을 얻었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허송세월을 한 건 아니다라는 구절. 자,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다. 열심히 네가 학업에 정진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결심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결심에 대한 아버지 반응이고 이 반응은 나의 그러한 경험에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돋이도 내놓고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이 밭 주인한테도 미리 말해놓고 내려왔어요. 내년엔 올라가지 않으려고요. 내년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어떤 신념을 표출하고 있죠. 자, 그래 늦긴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네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을. 그래서 자, 나의 결심에 대한 두 번째 아버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버지는 내가 대관령에 가기 전부터 즉 허락을 한 그 시점에도 다시 학업에 정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구절이죠.
그러나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겁을 내고 있었다. 자, 지난해 대관령으로 올 때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러나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처럼 그 시기 성급한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이 부분 나의 최종적인 어떤 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먼 그 훗날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 자, 그런 나의 어떤 일탈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필자가 인식을 한 만큼 자, 이 소설이 성장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성장 소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됐으면 좋겠다. 일탈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그것이 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아름답게 추억됐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이 담겨져 있죠. 나의 바람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일탈로 인식하면서도 나의 경험을 일탈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성장 과정으로 추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나의 성숙,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철없던 이 나의 성숙해진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번째 문단에서는 주인공 나가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음을 깨닫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뒷부분이 줄거리로서 대체가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줄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뒷부분이 줄거리를 보니까 자, 나는 그동안 어른놀이를 하느라 길렀던 머리를 깎고 자, 머리를 깎았어요. 결심을 한 거죠. 자,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겠다는 결심을 자, 머리를 깎는 부분을 통해서 제시했고요. 2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서 2년이 지난 거예요. 자, 2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온 건데 자,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학업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또 강했다는 것을 자,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급작스러운 어떤 주인공의 깨달음과 의식의 전환은 부자연스러운 전개, 플롯 구조상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 소설이 성장 소설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계몽적인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중요성, 결정적 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 본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소설이 어떻게 자, 우리 삶과 연관성이 있는지 학습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중심 내용의 어떤 파악은 일단 가장 어떤 우리가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파악할 때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1번 나와 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전개양상이에요. 갈등의 전개양상을 정리해보자.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갈등이 어떻게 전개됐고 갈등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잠깐 여러분이 화면을 멈춰두고 우리가 감상을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잠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드릴게요. 화면을 잠깐 멈춰서 수행을 해보세요. 네, 자, 여러분이 다 해결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갈등의 원인은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자,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그에 반대했었죠. 갈등의 전개는 굉장히 팽팽한 어떤 양상을 뗐었죠. 자, 아버지도 물러서지 않았고 아들도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자, 아버지는 나를 달래거나 매를 들기도 하였으나 나는 무단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뜻을 굽히지 않아서 매를 들기도 했고 나는 그것에 반발해서 무단결석을 했다는 거죠. 자, 팽팽한 갈등이 전개. 자, 갈등의 결과는 아버지가 결국 물러섰죠. 자, 아버지가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가지 조건을 달고 나의 농사일을 허락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2번 농사짓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기 이전의 상황과 농사를 지은 이후의 어떤 상황,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었죠. 자, 이 의식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선생님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화면을 잠깐 멈추고 자,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사를 지은 이후에 내 친구들은 다 학업에 임해서 벌써 졸업을 했는데 나는 농사를 물론 지으면서 그 결과도 얻었지만 한쪽 마음은 굉장히 허전했었죠. 그래서 공허했었죠. 그래서 자, 그 이후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공부할 나이에 농사를 짓는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임을 깨달았었던 거죠. 자, 이거는 어른 놀이야. 내가 진정으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어떤 학업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러 왔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어른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아래 활동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자, 주인공 나의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을 자, 짝과 함께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성격이 어떠한지 말해보자. 자, 내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고 자, 그 결과 나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정리해보는 활동이에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감상하면서 이런 부분은 나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그 부분을 찾아보고 그 구절들이 나의 어떤 성격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인공 나의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보면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서 피가 피도록 학교로는 가지 않겠다. 자, 학교는 가지 않겠다 라고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다혈질적이죠. 자, 두 번째,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이제 학교 안 가요. 역시 약간 반항적이면서도 다혈질적인 모습. 자, 세 번째,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내 경제의 농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함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절,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내 삶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내 삶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생각, 반성적 사고와 성찰을 할 줄 아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도 드러나죠. 자, 이런 네 구절을 통해서 나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의 성격은 자, 고집이 세면서도 주관이 그래도 뚜렷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자립심이 강해요. 내 농사를 짓겠다고 하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한편 성찰할 줄도 안다. 이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어떤 면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고집이 세면서도 주관이 뚜렷하고 자립심이 강했고 단호하게 자, 행동하는 한편 자신을 또 성찰할 줄도 알았죠. 자신을 성찰할 줄도 아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역시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자, 나의 성격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아버지도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한 성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드러난 부분 그리고 자, 그런 아버지의 가치관을 진술해 보는데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잠깐 화면을 멈춰보고 여러분이 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이죠. 아버지는 학업에 대한 중요성, 자,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커보면 안다라는 거죠. 나중에 너 커보면 안다. 그리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자, 이 구절은 삶의 길에서 인생에 있어서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죠. 자, 인생에 있어서 책을 읽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아버지의 가치관, 자,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드러냈었죠. 자, 그리고 아버지의 또 가치가 드러난 구절도 있었어요.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에 뭘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마지막 도달점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아버지 가치. 그래서 삶을 근시안적으로 짧게 바라볼 게 아니라 긴 어떤 안목으로, 넓은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삶의 가치가 드러나 있었어요. 삶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자, 이 소설은 인식적 기능과 가치를 생각하며 아래 활동을 해보자. 인식적 기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알게 됐다는 거야. 자, 1번. 주인공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리고 깨달은 바가 뭐냐라는 거죠. 자, 역시 얻은 것, 잃은 것,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잠깐 화면을 정지해보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예,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얻은 것은 뭐였어요? 자, 내가 그런 어떤 농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그렇죠. 자, 긴 안목에서, 넓은 안목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자, 잃은 것도 있었죠. 잃은 건 뭐였죠? 다른 친구들이 제 갈 길을 가는 동안 농사일로서 시간을 허비한, 자, 그러한 어떤 잃게 된 것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깨달은 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삶의 순간에는 모두 제때가 있다. 자, 삶의 순간에는 모두 결정적 시기인 제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곡차곡 밟아 나감으로써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다음 물음에서 나아가 농사짓기 이전에 지녔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주인공이 농사를 짓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활동이에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선생님이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은 과제로 선생님이 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2번 문제는 선생님이 과제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3번. 이 소설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을 쓰고 이러한 깨달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과제로 선생님이 내도록 할게요. 2번과 3번. 자, 2번과 3번은 여러분이 과제로 꼭 수행을 해서 게시판에 탑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감상이 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필자가 19세라는 소설을 창작할 때 무엇을 배경으로,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무엇을 동기로 해서 이 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술해주고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9세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강릉에서 자란 작가가 강릉을 배경으로 했던 이유가 여기가 고향이었대요. 자, 그래서 19세의 공간적 배경이 대관령이었죠. 자, 대관령으로 설정한 이유가 작가 이순원이 강릉이 고향이었대요. 자, 이런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자, 여러분 자전적 소설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자전적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한 소설을 말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19세의 주인공이 작가의 체험일 수도 있고 또는 주변의 어떤 상황을 관찰해서 모티브로 한
작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나가 13살에서 19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어른이 세계를 동경하는 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나서 대관령 고랭지 채소 농사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고 어른들처럼 행동하다가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 자, 깊은 성찰을 통해서 진짜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농사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장소설로 분류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주인공 내가 아버지 허락을 받아 농사일을 시작하는 부분과 농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업으로 이어가기로 결심하는 부분을 수록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순원 작가의 장편 소설에 실려있는 대화체 소설인데요. 이 소설, 그러니까 19세의 소설과 또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지금 장편 소설인데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자, 궁금한 건 언제나 대관령 쪽이었어. 저 산을 넘으면 대관령이라는 공통적인 소재가 있죠. 그만큼 작가에게 있어서 이 강릉 지역이 대관령이라는 소재가 소설 창작에 있어서 주요한 모티브였다는 것이 드러나요. 자, 저 산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동네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언제나 저 산을 넘어볼까? 하고 말이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역시 동일한 어떤 모티브죠. 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도 저 산을 넘고 싶어였었기 때문인지 몰라. 우리들 눈에 어른들과 곧 어른이 될 형들만 대관령을 넘었으니까 아빠한테는 마치 앞으로 아빠가 찾아야 할 파랑새가 이곳 대관령 너머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단다. 그게 희망이든 아니면 다른 세상에 대한 궁금함이든 말이지. 그때 아빠는 빨리 어른이 되어야 이 산을 넘어와 파랑새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라고 해서 대관령이라는 소재와 자, 그리고 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필자의 어떤 인식이 각종 어떤 이순원 작가의 소설 창작의 주요 모티브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순원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세라는 소설을 마무리를 졌어요. 자,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작품은 나이덕 작가의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작품이거든요. 자, 이 작품이 수필 작품이에요. 그래서 수필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푹 하는 대로 쓴 글 또는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이 그런 어떤 형식적 구조의 측면에 물론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 우리 단원이 문학의 기능과 가치라는 단원이만큼 어떠한 문학적 기능이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서 감상을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에서 풀 비린내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풀 비린내는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풀숲에서 풀 내음새를 맡아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어떤 풀 내음새라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 풀 비린내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쓴 글이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유롭게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감상하시면 돼요. 자, 역시 선생님과 같이 편하게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자, 필자의 경험이죠. 자,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작품이 나와 있네요. 감성적 기계라고 해서 여러분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
실제로 폭스바겐이 자동차를 거꾸로 매달아서 그네처럼 매달았네요. 자, 이 작품을 말한 거예요. 자, 그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 자,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의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자동차를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나요? 선생님은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필자의 평소의 인식이 자동차가 물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달리는 무기로 불리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예술 작품으로 전복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자동차와 관련된 글을 수필이라는 양식을 빌어서 창작하게 됐는지 그 이유, 그 목적 또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필자가 이 수필을 쓴 계기,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무렵 나는 초보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고, 자, 그 이후에 자동차를 이제 처음 몰아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보 운전자죠. 자, 그래서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대요. 자,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갓 딴 면허가 아니라 면허는 5년 전에 따놨는데 차를 이제 막 산 거네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자, 필자가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제시가 되죠. 자, 객지로 이사를 한 이후로 운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대중교통수단이 잘 마련되지 않은 어떤 시골로 이사를 갔으니까 운전을 직접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자,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들어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필자가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야. 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이동 수단도 되고, 자, 밀폐된 공간, 나의 어떤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밀폐된 공간, 이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자동차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속성. 처음엔 어땠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통수단 정도로만 인식을 했는데, 자, 자동차를 타다 보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공간, 또는 자유로운 어떤 이동수단, 자, 또는 그런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나의 사생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공간들로도 인식의 확장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라고 있어요. 길들여져 갔다라는 것은 종속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자동차의 어떤 편리와, 자, 문명적 어떤 이기, 자, 이런 어떤 부분에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편리함에 익숙해져 갔다는 거죠. 점차 자동차의 어떤 편리함, 이 편리함에 익숙해져 간 필자의 어떤 상황을 제시를 했어요. 자, 계속해서 보면 스웨덴인 생태주의자인 에민 탱수렘은 자동차라 불리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영토의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아까 사생활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어떤 사적 어떤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사적 사생활의 어떤 확보, 자, 그리고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이동 수단으로서 멀리 이동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자. 그래서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어떤 욕구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준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이라는 비유를 했어요. 자, 여성의 어떤 생식기관인 자궁을 의미하죠.
그래서 태아가 여성이 자궁 안에서 아늑함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속성을 자동차와 대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여기서는 자궁이 되겠고 자동차 안에 필자가 자궁 안에 아늑히 이렇게 안겨있는 또는 누워있는 아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그러니까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움직일 필요성이라는 이 모순된 상황의 어떤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죠. 자, 이런 어떤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자,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의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이런 경험이 자동차에 대한 이런 경험이 이 수필을 창작한 목적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자,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이를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 자, 이게 필자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이 차량, 즉 특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집 앞에 주차를 했을 때 그때 풀벌레들이 많이 부딪혀와서 죽은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가 아까 언급했던 뭐였다는 거예요? 푸르죽죽한 것들. 그런 어떤 풀벌레들이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모습들이었죠.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엄청난 범죄라고 했어요. 자, 엄청난 범죄라고 표현한 것에서 보듯이 필자는 어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어떤 사태와 현상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죄책감, 죄의식. 선생님이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물론 선생님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런 벌레가 부딪혀 죽거나 하는 경험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예민했는지 그러한 어떤 그 풀벌레들의 어떤 죽음을 보고 굉장히 죄의식,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대요.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서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가서 그거 잔해들을 깨끗이 치워내려고 세차장까지 갔나 봐요. 자, 굉장히 예민한 어떤 성향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봐서 예민한 성격 또는 뭐 강박관념 정도로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빨리 풀벌레들을 털어내야지라는 어떤 강박관념. 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자,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라고 했어요. 손을 씻는 장면 있죠? 손을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라 또 씻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털어내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억을 지우고 싶다라고 했네요. 그런 어떤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힌 기억을 지우고 싶은 글쓴이 마음,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이라는 어떤 강한 용어까지 썼습니다. 자, 어떤 용어를 썼어요? 살상의 경험. 이 살상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강한 용어인데 이 강한 용어를 동원하면서까지 굉장히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필자가 이런 어떤 경험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성찰을 하는 거죠.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기 성찰에 이르게 되었다.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어떤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충격을 받았다. 자,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자, 자동차는 분명히 인류가 발명해낸 굉장히 어떤 문명의 이기이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어떤 편리를 경험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험들이 즉 그런 어떤 안락함을 가져다주는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자각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반성과 어떤 성찰적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끝부분인데 크게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수필이나 교술갈래, 즉 교술갈래는 대부분 필자의 경험과 경험에 따른 어떤 깨달음의 구조로 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자, 티베트 승려들의 어떤 작은 생명체에 대한 소중한 어떤 인식적 태도가 드러나죠. 자, 그래서 미물일지라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려는 태도가 있었고, 자,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살상 행위 또 나왔어요, 용어. 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완전히 내가 버릴 수는 없고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내가 의도치 않게 살상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어떤 필자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 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 또 강한 용어를 또 씁니다. 자, 피 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자, 그래서 피 비린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런 거죠. 자동차라는 문명이 기의 편안함에 길들여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을 자각했다는 겁니다.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애찬자였고 인공적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의 풀 비린내가 원죄의 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동일한 현상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수필도 창작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이덕 시인이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자, 그런 이야기 속에서 반성적 성찰과 깨달음이 제시가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수필 작품에 반영된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학습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앞서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만 여러분이 잘 수행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수고했습니다.